작품 선정 이후 70년대. 70년대 하면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정치적인 게 있고,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독재.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빈부격차.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난쟁이 가족과 같이 도시 빈민계층,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사회적인 문제야. 지금 이 소설은 그 70년대의 여러 가지 사회 모순점들,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제목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잖아. 이때 난쟁이는 무력한 아버지를 뜻하고 힘없는 아버지. 왜? 아버지는 가난해. 아버지는 배움도 없어. 배우지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런 의미로서의 무력한 아버지를 나타내는 난쟁이. 그 다음에 쏘아올린 작은 공. 이때 공은 아버지가 품고 있는 꿈, 이상, 희망이야. 근데 그 공의 크기가 매우 작아. 그 꿈은 매우 소박하다라는 거지. 그런데 공은 지구 중력작용으로 인해서 언젠가 이 공은 떨어지게 돼 있어. 결국 그 공은 아버지가 바라는 하늘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 결국에 그 꿈은 성취된다, 좌절된다. 좌절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비극적이네. 자, 작품 왼쪽에 보면은 표가 하나 나와 있네. 자, 현대소설, 연작소설. 연작소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이버에 웹툰 연재하듯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신문에 연재된 소설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나중에 한 권으로 다 엮어서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 연작소설은 그 목차에 보면 소제목이 쭉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난소공인 거야. 그래서 이 연작소설 전체의 제목을 그 중에 하나로 대표 제목을 설정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회 고발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럼 이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되게 싫어하겠네. 이 책 쓴 거. 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고 낙원구 행복동. 이거는 어때? 전혀 낙원이 아니고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반어적인 설정.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다? 주관적 서술. 주관적 서술. 그 다음에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다.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장면을 전환하는 측면에서 장면 전환에 제약이 있다. 3인칭 시점은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대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작품 바꿔듯이. 근데 1인칭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뛸 수 없고 지금 여기다가 뭐 21세기에서 뭐 조선시대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장면전환의 제약이 있더라.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인물의 심리. 직접적으로 서술을 못해. 주인공이 서술자니까 서술자가 주인공 심리, 즉 자신의 심리 상태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 가난한 삶. 주제는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과 좌절. 시신들 산업화 과정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삶의 기반을 빼앗겼다는 건 뭐겠어? 직장과 집을 잃었다는 거야.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상징적이고 반화적인 편. 자,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일용직 노동자들. 영우, 영수, 영희는 다 공장 노동자. 그 중에서 영수, 서술자나 큰아들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해야만 했어. 그 다음에 영희는 나중에 되게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지. 자, 부문 봅시다. 사람들은 여기 학교에서 진로 나가니?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육체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을 우리가 난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무력한 사람, 즉 아버지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나타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인정. 아버지 힘없는 존재.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력하다라는 거, 힘없는 존재, 가난한 뱅이 여기까지 인정. 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아버지 평가는 다 잘못됐어.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어,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지. 옳지 않다는 것은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 뭐 이거 가지고 목숨까지 걸고 그래. 그만큼 그들의 삶이 처절한 거야.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지. 일용직 노동자야. 5분 늦게 가면 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 일용직 노동자야. 몸이 아프다고 하루 쉬어. 그럼 하루 굶어야 돼. 전쟁 같은 삶인 거지. 처절한 거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 부유층. 지옥을 생각할 필요 없다. 지옥. 가난한 사람들의 삶. 가난한 삶. 대비되고 있네. 이게 양극화야. 빈부격차고.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겠지.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왜냐?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매우 치열하고 처절한 삶이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한 번도 원하는 것을 이룬 적이 없어. 늘 좌절.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왜?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날 아침이 어떤 날 아침이야? 철거 계곡장이 날아온 날. 통장이 뭐냐면은 은행 저금 통장이 아니라 뭐 이장 같은 존재야. 돈을 소소한 일들 맡아보는. 자, 그다음에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조각마루 가난. 마루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곡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도 이 철거 계곡장이 오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집을 하려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철거 계곡장이었다라는 거지.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보게 될 거다라고 항상 생각은 해왔어.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왜? 속상하니까. 나는 어머니 밥상 내다봤다. 보리밥, 까만 된장, 시든 고추, 조린 감자. 자, 요 동그라미 친 애들 다 가난한 형편이겠지.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읽었다. 야,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어머니 문맹이야. 어머니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 배움이 없었어. 왜 그런 거야? 가난했기 때문에.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 자식들이 많이 배울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는 부의 대물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학력 수준까지도 대물림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철거 계곡장의 내용을 직접 인용해주고 있네. 뭐 아까 주소지는 아까 얘기했고 반어적인 표현 쓰였고 그 다음에 난쟁이들 참혹하고 빈곤한 삶을 오히려 역으로 잘 드러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기도. 안 나가면 니네들한테 이거 비용 청구 다 한다잉. 낙원구청장. 자, 공문서야. 공문서는 곧 뭘 말써? 국가 권력. 이 국가 권력이 누구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지금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손바닥으로 뺨 따고 때리는 거 그것만이 폭력이 아니야. 이들에게 집을 나가라는 이런 그 강제하는 행정 명령서 이거 자체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담에서 꺾어지며 마당을 덮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 예를 들면 그거지. 낙수 효과, 허구성.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을 했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만 참으라고. 삼성 먼저 키우고 현대자동차 키운 다음에 얘네들이 글로벌한 기업이 되면 그때 너네들 잘 챙겨줄게 라고 했어. 근데 뻥이지. 그럴 때까지 그 노동자들이 아파서 죽어나가고 다쳐서 죽어나가고 하는데 회사는 나몰라라 했단 말이야. 국가는 그거를 눈 감아줘. 지들끼리 헤쳐먹고 삼성 먹는 거야. 그래서 좀만 참아 희생을 강요했지. 희생한 거가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 보상해 주려고 안 해줬잖아. 삼성은 얼마 전까지도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어.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미행하고 감시하고 막 그랬지. 협박하고. 그게 삼성이야.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찰구 계급장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받은 거야.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온 방죽, 뚝방 쪽으로 걸어물었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쳐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또 한 번 쳤다. 절망감 또는 뭐 한맺힘, 한스러움, 슬픔, 원통함. 괜찮지?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왔다. 그림 지나가고 조금만 하면 돼.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걸 이구동성이라고 하지. 이구동성. 쓸데없는 짓이었다. 왜? 떠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처음부터 구청과 같은 관공서, 국가기관, 얘네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봤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이사할 때 돈 나오나 봐 조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우선권을 주는 거야. 입주권을. 아 여기 지금 허물고 새 아파트 멋진 거 지어드릴게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 아니에요. 조금만 돈 보태시면 돼요. 여기 이사하실 때 보조금하고도 드리는데 한 10억만 갖고 오세요. 10억. 10억만 갖고 오세요. 원래 20억인데 반대할게요. 그냥 10억만 받을게요. 이거 10억이 어딨어. 지금 나가라는 거지. 동사무소 주인이 시장 바닷가 같았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각자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거강꾼들이 뭐하는가? 부동산 중개. 그럼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깨라도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되겠니? 거강꾼들한테 부동산 중개하는 아저씨한테 입주권 팔아야 되겠지? 그럼 또 한편에 누가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입주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겠지? 그 둘을 연결해가지고 수시로 떼먹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인 거지. 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고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나중에 이놈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지 영희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검은색 승용차 지나가잖아. 그러면 어우 저기 비켜서 저거 무서운 사람들이야. 옛날에는 군인들이나 경찰들, 형사들, 국정원 직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검은색 타고 다닐 거야.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왜 이동진 노동자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야지 있어. 철거 해고증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왜? 일이 손에 안 잡히겠지. 누군들 이런 날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가 있는 부대를 부대자로 있지 그치? 망치나 톱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영어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놓였다. 자 가족끼리는 그래도 잘 지내네. 가족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봤다. 영희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뭔가 지금 얘 좀 다급한 어떤 불안한 이런 심리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건 몰라 1인칭이기 때문에 그냥 묘사만 하는 거지. 몇 사람의 강화꾼들이 우리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로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 제목은 알 수가 없어. 궁금증 유발.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미끄러 쳐다보더니 자리를 펴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한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근데 그 말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차별, 무시. 여기까지. 질문.